감히 손님에게 대들어 천한 것이. 포교의 채찍이 기생의 등을 내리쳤지요. 한 머슴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지만 그 머슴만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흰달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 단량을 들고 관하로 향했지요. 저 기생을 풀어주십시오.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단량으로?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지요. 그는 그 여인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운명을 바꿀 줄은 말이지요. 연풍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남쪽 어느 고을에 초여름이 찾아왔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곡식 파는 아낙네, 배 파는 상인, 엿 장수의 가위 소리까지 요란했습니다. 그 고을에는 돌쇠라는 이름의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주 김영감 댁에서 10년째 일하는 그는 매우 힘이 세고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혼자서 열섬지기 곡식을 나를 수 있었고 황소보다 힘이 셌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습니다. 말이 느렸고 셈이 서툴렀으며 누가 농담을 해도 알아듣지 못했으니까요. 돌쇠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어쩌겠냐? 주워야 지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돌쇠는 성품이 너무나 선량해서 남의 고통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다친 개를 주워 키우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굶주린 거지에게 자신의 밥을 내주곤 했습니다. 김영감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바보 같으니 쓸데없는데 정만 쓰고. 돌쇠는 그저 묵묵히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돌쇠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멀리 무언가를 바라볼 때면 그 눈에 깊은 무언가가 서렸지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고을 관아에는 소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소월의 얼굴은 흰 달처럼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그 고운 얼굴에는 늘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멍, 붉게 부은 뺨, 피딱지가 앉은 입술. 소월을 부리는 주인은 악독하기로 소문난 포교였습니다. 소월이 조금이라도 말을 어기면 가차없이 매질을 했지요. 소월은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고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침착하게 매를 받아들였지요. 사람들은 소월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 기생은 무언가 숨기고 있어. 저리 얻어맞고도 도망가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야. 소월은 사람이 아닌 그저 물건처럼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초여름 장날, 돌쇠는 주인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습니다. 곡식을 팔고 농기구를 사려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 앞 넓은 마당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가 무심코 고개를 돌리자 여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월이었지요. 포교가 휘두르는 채찍이 소월의 등을 내리칠 때마다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았지요.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채찍이 다시 한 번 내려오자 소월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지요. 소월의 손목에 새겨진 낯선 문양. 그것은 매화꽃과 달을 합쳐놓은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문양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금기가 떠올랐지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표식. 하지만 왜인지 돌쇠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좁은 사랑채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요. 자꾸만 소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피 흘리던 등, 멍든 얼굴, 그리고 그 낯선 문양. 돌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지만 귓가에 소월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꿈속에서였습니다. 소월이 어둠 속에서 손을 뻗으며 돌쇠를 불렀지요. 하지만 돌쇠가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소월은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왜 저 여인은 매를 맞아야 하는겨? 왜 아무도 막지 않는겨? 돌쇠는 그날 밤 처음으로 세상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결심했습니다. 소월을 빼내야겠다고. 돌쇠는 광 밑에 숨겨둔 자그마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동안 모은 돈 단량이 들어 있었지요. 주인에게 말도 없이 돌쇠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돌쇠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여기는 왜 왔나? 혹시 밀린 세금이라도 내러 왔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포교가 비웃으며 물었지요. 무슨 일이냐, 돌쇠? 돌쇠는 보자기를 풀어 단량을 내밀었습니다. 소월을 풀어 주십시오. 몸값을 치르겠습니다. 순간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포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돌쇠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이내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이 바보 머슴이 기생 몸값을 치르겠다고? 단량으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포교는 한참을 웃다가 문득 웃음을 멈추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단량이면 충분하다. 포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내가 대신 그 짐을 져라. 화를 부르는 여인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생 한 명 몸값이 보통 20냥은 되는데 단량에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포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화를 부른다. 데려가는 놈도 언젠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포교는 콧방귀를 뀌며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소월이 포교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요. 소월은 여전히 멍든 얼굴이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헤어져 있었습니다. 포교가 소월의 팔을 돌쇠에게 떠밀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유다. 방면 문서를 써주마. 포교는 종이에 휘갈겨 쓴 뒤 관인을 찍어 돌쇠에게 던졌습니다. 소월은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지요. 왜 이 바보 머슴이 자신을 빼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쇠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구려. 이제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못할 것이유.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소월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도 결국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돌쇠는 소월을 자신이 머무는 사랑채로 데려왔습니다. 작고 허름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지요. 돌쇠는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구려. 배고프면 밥 가져다 줄 테유.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소월은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기생을 빼내면 곧바로 욕심을 부렸지요. 하지만 이 머슴은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소월은 불안했습니다. 자유가 주어진 것 같았지만 그 자유가 무서웠지요. 언제 또 빼앗길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돌쇠는 따뜻한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자, 드시구려. 소월은 밥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돌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안 먹는겨? 소월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니 편히 쉬구려. 소월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가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월은 조금씩 돌쇠의 사랑채에 익숙해졌습니다. 돌쇠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일을 했고 저녁이면 소월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지요. 어느 날 돌쇠가 농사일을 하다 손을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돌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계속했지요. 저녁에 소월이 돌쇠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치셨군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소월은 밖으로 나가더니 약초 몇 가지를 캐왔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약초를 찧어 돌쇠의 상처에 발랐지요.
돌쇠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째 약초를 아시우? 소월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기생은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돌쇠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소월의 손놀림은 기생이 아니라 의원의 그것이었지요. 며칠 후 돌쇠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월이 책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문으로 된 어려운 책을. 보통 기생은 시나 노래 정도만 배웠지요. 하지만 소월은 사서삼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우? 소월은 책을 덮으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소월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소월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지요. 밤이면 소월은 돌쇠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돌쇠는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늘 어디엔가 상처가 있었지요. 소월은 약초를 달여 그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소월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를 빼내 주셨습니까? 돌쇠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맞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맞고 싶었습니다. 소월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데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분입니다.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 부르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소월은 문득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가끔 돌쇠의 말이 또렷해질 때가 있었지요. 더듬거리던 말투가 순간적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편안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소월은 처음으로 돌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큰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 어떤 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돌쇠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평화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기도 했지요. 어느 날 돌쇠의 주인 김영감이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돌쇠, 내가 기생을 숨겨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너를 쫓아내겠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주인 어른, 그 여인은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제가 몸값을 치르고 빼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영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기생을 빼냈겠느냐. 그 여인은 분명 도망친 것이다. 관아에 고하기 전에 당장 돌려보내라. 바로 그때 소월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돌쇠께서 몸값을 치르고 빼낸 자유의 몸입니다. 여기 방면 문서가 있습니다. 소월은 포교가 써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영감은 문서를 보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겨우 단량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문서는 엄연한 관인이 찍힌 공문서였습니다. 김영감은 할 수 없이 물러났지만 나가면서 도끼 어린 눈으로 소월을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너희 둘 다 좋은 꼴을 못 볼 것이다. 그날 밤 소월은 불안해했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주인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돌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오. 그 말에 소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돌쇠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관군 서넛이 나타나 돌쇠를 둘러쌌지요. 내가 도망친 기생을 숨긴 돌쇠냐?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정당하게 몸값을 치르고 빼냈습니다. 하지만 관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돌쇠를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에는 소월의 옛 주인인 포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그 여인은 화를 부른다고. 내가 빼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앙이다. 돌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명 문서까지 받았는데. 바로 그때 소월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소월은 숨을 헐떡이며 돌쇠 앞에 섰지요. 포교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오냐. 그럼 내가 직접 말해라. 내가 누구인지. 소월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제 본명은 소월이 아닙니다. 저는 청주 박씨 가문의 딸 박소연입니다. 돌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저희 집안은 영모에 연루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저는 관비가 되었지요. 소월은 손목에 문양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문양은 왕실 비밀 호위 가문의 증표입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왕실을 지켜온 무인 가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포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역적의 딸이다. 이 여인을 품에 둔다는 것은 역적을 돕는 것과 같다. 돌쇠, 내가 알고도 이 여인을 두겠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저런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삼족이 멸할 것이다. 돌쇠는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돌쇠가 자신을 버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돌쇠는 고개를 들어 포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포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소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적의 딸이든 왕족의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몸값을 치르고 빼낸 사람입니다. 소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교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럼 너도 함께 벌을 받을 것이다. 관군들이 돌쇠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갑자기 관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하던지 관군 둘이 나가 떨어졌지요. 포교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돌쇠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바보 같던 그 눈이 아니었지요. 날카롭고 예리한 무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지요. 키가 크고 눈매가 사나운 사내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찬 것으로 보아 벼슬아치였지요. 사내의 이름은 이윤석, 이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이윤석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란이 대단하구나. 무슨 일이냐? 포교가 급히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바보 머슴이 역적의 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윤석은 소월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박씨 가문의 딸이라. 내가 예전부터 내 아버지를 잘 알았다. 충직한 신하였는데 억울하게 역적으로 물렸지. 소월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윤석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거두어 주마. 이 바보 머슴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돌쇠가 소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윤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수영 앞에서 무례를 범하느냐? 당장 곤장을 쳐라. 관군들이 돌쇠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서 있었지요. 이윤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재미있구나. 그럼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관군들이 일제히 돌쇠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마치 달라진 사람처럼 움직였지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관군들을 하나씩 쓰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보라고만 생각했던 머슴이 무술 고수였던 것이지요. 이윤석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흥미롭군. 바보 행세를 한 것이었구나. 그럼 너도 박씨 가문과 관련이 있는 자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석이 손짓을 하자 밖에서 더 많은 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끝까지 버텨보거라. 돌쇠는 소월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관군들이 뒤를 쫓았지요. 두 사람은 골목을 누비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관군의 수는 너무 많았고 결국 담 모퉁이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돌쇠가 칼을 빼들고 관군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관군 하나가 활을 겨누었습니다. 화살이 날아왔고 돌쇠는 소월을 감싸 안았습니다.
화살이 돌쇠의 어깨를 관통했지요. 돌쇠는 신음을 삼키며 쓰러졌습니다. 소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 관군들이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이윤석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끝이다. 이제 순순히 따라오너라. 소월은 피 흘리는 돌쇠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이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윤석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이 머슴은 감옥에 가두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소월은 방 안에 갇혀 절망했습니다. 돌쇠를 구할 방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소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생각했습니다. 이윤석은 분명 약점이 있을 것이다. 10년 전 영모에 가담한 자가 깨끗할 리 없다. 소월의 아버지는 박씨 가문의 가주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배웠지요. 탐욕스러운 권력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돈을 훔친 자는 장부에, 권력을 탐한 자는 서신에 흔적을 남긴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모 대신들의 비밀을 알아냈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월은 결심했습니다. 이윤석의 비리를 찾아내 증거로 삼겠다고. 밤이 깊어지자 소월은 몰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령 저택의 서재로 숨어 들어간 것이지요. 소월은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탐관오리라면 반드시 세금을 착복했을 것이다. 그 증거만 찾으면 한 시즌쯤 지났을 때 소월은 책장 뒤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지요. 장부를 펼쳐본 소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윤석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착복한 기록이었습니다. 소월은 장부를 품에 감추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윤석은 소월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늘부터 내 시중을 들어라. 그러면 그 머슴을 살려주마. 소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거두려 하십니까?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이윤석은 비웃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역적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당한 것이지. 소월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윤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대신들 몇몇이 왕위를 노렸다.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임금님께 고하려 했지. 하지만 역모를 꾸민 자들이 오히려 내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버렸다. 소월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지. 그리고 나는 그때 그 역모를 도운 자 중 하나다. 이윤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월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어째서 저를, 내가 가진 것을 원한다. 박씨 가문은 왕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지. 그 비밀들을 모두 내게 말해라. 소월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윤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머슴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윤석은 관군을 불렀습니다. 돌쇠를 끌고 오너라. 이 여인 앞에서 처형하겠다. 얼마 후 피투성이가 된 돌쇠가 끌려왔습니다. 소월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 돌쇠는 소월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당신만 살면 돼요. 이윤석이 칼을 들고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선택해라. 비밀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가 죽는 것을 볼 것인가?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월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윤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대감마님께서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증거입니다. 소월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장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월은 한 박자 쉬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장부는 제 손에 있지요. 하지만 사본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이윤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본이 한양으로 갈 것입니다. 이윤석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풀어주겠다. 이윤석이 관군에게 손짓했습니다. 돌쇠의 결박이 풀렸지요. 하지만 소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석이 자신들을 살려둘 리 없다는 것을. 이윤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둘 다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는 없다. 이윤석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밖에서 더 많은 관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은 또렷했지요. 돌쇠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휘청거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 비틀거렸지요. 이제 끝이구나. 이윤석이 방심한 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갑자기 몸을 틀어 곁에 있던 관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식간에 관군 둘이 서로 부딪히며 바닥에 나가 떨어졌지요. 지금 이후 돌쇠의 외침과 동시에 소월이 움직였습니다. 소월은 낮 동안 눈여겨 보아두었던 외청 뒤편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하인들이 드나들던 작은 문으로 낮에는 잠기지 않는 곳이었지요. 관군들이 뒤늦게 뒤쫓았지만 돌쇠가 문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으로 버텼을 뿐이었지요. 저놈을 막아라. 관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문틀을 붙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쪽입니다. 문 밖은 좁은 골목이었고 이미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안쪽으로 밀어 닫았습니다. 안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잠시 사이 관군들의 동선이 엉켜버렸지요. 그 짧은 틈이 전부였습니다. 소월은 쓰러지는 돌쇠를 부축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한 명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뒷길이었습니다. 수령 저택을 오래 드나든 자만이 아는 길이었지요. 어찌 이 길을. 돌쇠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 이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소월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면 발소리에 들키고 숨소리에 들키니까요. 대신 골목과 담장을 번갈아 가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돌쇠는 점점 힘이 빠져갔고 소월은 그의 팔을 어깨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멀리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으로 갔다. 뒤쫓아라. 하지만 이미 방향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담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습니다. 관군들이 지나갔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1시경쯤 지났을 때 소월은 조심스럽게 돌쇠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성밖입니다. 소월이 속삭였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걸음을 뗐습니다. 그날 밤 관군들은 끝내 두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돌쇠와 소월은 작은 주막에 숨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소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소. 제 아버지는 박씨 가문을 지키던 최무사였소. 소월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10년 전 그날 당신 아버지께서 영무 대신들의 명단을 제 아버지께 맡기셨소. 하지만 역적들이 먼저 쳐들어왔고 아버지는 저를 숨기신 후 홀로 막아서셨지요.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돌아가셨고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증거를 모았소. 이윤석뿐 아니라 영무에 가담한 모든 자들의 증거를. 서신도 있고 매물장부도 있소. 돌쇠는 품에서 여러 장의 서신과 장부를 꺼냈습니다. 소월이 서신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대신들의 친필이. 그렇소.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오. 이제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께 직접 고해야 하오. 소월이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돌쇠는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소?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을금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급 관리들은 두 사람을 믿지 않았지요. 역적의 딸과 머슴이 무슨 증거를 가졌다고? 그때 한 노 대신이 지나가다 소월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혹시 박 대감의 따님이십니까?
소월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손목에 문양을 보았소. 박씨 가문의 증표지요. 나는 박대감의 옛 동료였소. 노 대신은 이조판서 김시영이었습니다. 김시영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시영은 즉시 임금님께 아뢰었습니다. 닷새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돌쇠가 모은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이윤석의 착복 장부, 영모 대신들의 서신, 박씨 가문을 모함한 증거까지. 마침내 임금님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구나. 진짜 역적들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임금님은 즉시 금군을 보냈습니다. 이윤석과 영모의 가담한 대신들은 모두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지요. 보름 후 저자거리에서 공개 국문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이윤석은 문매를 맞으며 끌려나왔습니다. 이 자가 백성의 세금을 훔친 탐관오리다. 영모의 가담한 역적이다. 백성들은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이윤석은 처형되었고 다른 영모 대신들도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님은 박씨 가문의 명예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소월은 군중 속에 서서 말없이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임금님은 소월과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노라.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최무사의 아들이여, 그대의 충성도 잊지 않겠노라. 벼슬을 내리겠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교는 소월을 학대한 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김영감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명예 회복 이틀 후 소월은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강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고 저도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돌쇠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 그 짐도 내려놓으셨고요. 소월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사실 건가요? 돌쇠는 잠시 강물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소. 손목의 문양을 보고 박씨 가문의 딸임을. 소월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쇠가 소월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을 빼낸 건 복수 때문만이 아니었소. 돌쇠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이 매맞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소. 그저 지키고 싶었소.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저는 바보도 아니고 머슴도 아니오. 한 사람의 남자로서 묻겠소. 돌쇠가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내가 되어 주시겠소? 소월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 역적의 딸이었던 제가, 기생이었던 제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역적의 딸이 아니오. 충신의 딸이오. 그리고 기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오. 돌쇠가 소월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오. 평생. 소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강물은 붉게 물들어 흘러갔습니다. 보름 후 임금님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고 한양 근교의 땅과 집을 하사했습니다. 혼인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월과 돌쇠는 임금님이 하사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기와집이 있었고 뒤편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바보도 기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부부였지요. 어느 날 저녁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가 흩날렸습니다. 소월은 손목의 문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의 문양이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지요.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샀다더라. 단량으로 샀다는데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샀다지.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돌쇠는 단량으로 진정한 사랑과 의리, 그리고 정의를 얻었던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고. 그리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